이어서 서울연구원 김이희 박사님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와 수립 과정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5분간 짧게 한 5년 전에 아마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할 때 시민 참여단 워크숍을 제가 잠깐 와가지고 그때 시민들 한번 자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했던 2030 시민 참여와 계획책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2040을 작년부터 하면서 그 성과 그리고 아까 우리 노경수 지회장님께서 고민하신 시민 참여의 범위가 얼마나 어떻게 또 전략 계획이나 이슈 계획이 이게 어떻게 실현될까 인구 감소 이런 게 비슷하게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혹시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발표해드리고 혹시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030 다시 도시기본계획은 각 시에서 수립하는 가장 강력한 계획이었는데요. 2009년도에 국토부 승인에서 이제 지자체 장 승인으로 내려오면서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30 때 10년 전에 계획 수립할 때 서울형 계획을 완전히 바꿨고 그래서 서울 플랜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계획이 있고 이미 벌써 아까 노 지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이었던 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이미 분야별 교통, 환경, 주거, 전기기본계획도 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시정계획들이 다들 모든 지자체별로 수립되어 있어서 굳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본계획의 무용론이 벌써 한 10년, 15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립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이니까 저희가 2030 서울 플랜을 2014년에 시작해 다 끝냈고 지금 현재는 2040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법정계획이고 강력한 계획인데 한 15년 전부터 계획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계획을 막 수십억, 수억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립했지만 캐비넷에 놓고 아무도 안 봐요. 캐비넷 계획이라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계획들이 다 개발도 돼 있고 보존도 돼 있고 교통, 환경에 모든 그 분별 계획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계획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고 전문가들이 수립하다 보니까 700페이지 너무 많고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가도 어려운데 시민이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2030은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름은 서울 플랜으로 바꾸고 이제 세 가지를 특히 바꿨는데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에 한 30명 정도가 수립을 했는데요. 2030 할 때는 한 450명이 간접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직접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상 한 줄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되게 큰 성과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원래 법정 계획 편제입니다. 공간구조, 그다음 분별 계획. 이때는 한 700페이지에 수십 개의 목표가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서울플랜 간단하게 시민이 알기 쉽게 하자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핵심 이슈 수십 개 중에 시민들에게 5개 이슈만 뽑으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분별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실현할 공간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수립해서 200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법정계획인데 상위계획인데 도시계획과 내 도시종합팀 전 실국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30 할 때는 기조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바꾸니까 모든 실국에서 국장, 과장, 팀장들이 자료를 주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2030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되게 성공했고요. 가장 성공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시민 참여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문가 중심인데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계획을 참여했고 직접 회의를 했고 제안서도 직접 작성하고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안했어요. 시민이 얼마나 내용을 잘 만들지. 그래서 병행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만들었어요. 국내에 내놓으라는 전문가가 같이 만들었는데
이 시민이 만든 제안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쉽고 간단한 거예요. 바로 시장께서 이걸 채택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되게 센세이션했고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시민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이 한 8개월간의 그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2030의 이제 핵심이었고 이거의 또 시민 참여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시민 참여가 그냥 말로 형식적으로 의견 많이 듣고 회의 많이 한 게 시민 참여고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가 작성. 이것은 정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시민이 직접 미래상도 만들고 핵심 이슈도 직접 뽑고 그 전문가들은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료를 전달해주고 시민이 제안한 이슈들을 공간계획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했죠. 그래서 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비전도 만들었고요. 5개로 탁 뽑았습니다. 뽑아서 각 이슈, 5개 이슈로 이제 뽑았는데 첫 번째 이슈가 복지, 건강, 양극화, 성평등. 이거는 사실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시민들의 관심은 도시계획, 주택, 교통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거. 그래서 시민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한 이 계획을 도시계획, 물리적인 계획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전략하고 지표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었죠. 이게 좀 그 새로운 시도였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일자리, 또 세 번째가 역사문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사실 전통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갈 환경, 안전, 기반시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도시계획, 교통 이렇게 해서 5개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막 각 이슈 별로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목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를 다 정리를 했고 쉽게 시민들과 같이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 공간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 시장에서는 어디가 중심지냐에 따라서 땅값이라든지 개발 부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의 서울의 공간구조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큰형, 작은형, 막내 이렇게 해서 위계별로 도심이 제일 크고 부도심이 둘째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제가 중심지를 중심지 한 20여 개에다가 지구 중심 역세권 한 300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정한 도심, 부도심하고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중심지는 별도의 개발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에는 이렇게 그냥 위계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특징을 반영해서 시장의 특징을 반영해서 중심지역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를 3개로 3도시, 역사문화를 보존, 그다음에 국제 업무,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이렇게 분산을 하니까 도심은 이제 역사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삼성 여기를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할 수 중심 상업지역까지도 변경해주면서 뭐 그런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광주도 지금 비슷한 건데 저희도 이제 GTX 광역화되면서 공간 구조로는 예전에 지역 중심 부도심이 아니고 경계 부분에 있는 광역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광역 중심지를 해서 이게 역세권 복합개발, 초고층도 복합개발이라든지 일자리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3, 7 광역 중심으로 아예 기능 위주로 개편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요즘 팬데믹 때 저희가 예전에는 단핵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3개로 구분했고 그다음에 7개로 확장, 그러니까 한 20여 개의 중심지 다핵 연계형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해줬더니 사실은 팬데믹이 가장 이제 좀 집중 밀집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7개로 분산되고 또 연계되고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다핵 연계형 중심지 체계는 회복 탄력적인 팬데믹에 있어서 대응 가능하고 이거 말고 사실 저희가 지역 중심 50여 개의 지구 중심 그다음에 300개의 역세권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근린 자족 도보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까 이제 광주에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이라든지 이제 일자리가 완전히 재택이라든지 AI를 통해서 굳이 도심으로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좀 중심지 체계를 광역적인 큰 중심지와 지역 근린 도보 생활권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중심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53개 지구 중심이라는 게 자치구별로 한 30개씩 있는 지구 중심지를 자치구한테 많은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2030 이때부터는
자치구가 직접 중심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권형. 그러니까 서울시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면 자치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차원으로 중심지로 개편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3도심 그리고 이제 그 광역 중심들, 지역 중심들 이제 중심 체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서울이 크다 보니까 서울은 5개의 권역이 있고 한 권역에 한 8개에서 4개 정도의 자치구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그래서 중간 단위의 계획, 시민들,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서요. 한 3년 전에 서울시에 있는 116개, 그러니까 동네별로 역세권을 포함한 116개 지역 생활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활권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다 수립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실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030 시민과 같이 이렇게 계획체계를 해보니까 서울형 계획체계를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시민이 참여하면서 더 이상 캐비닛 계획이 아니고 자치구도 그렇고 실국본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 계획이 어떻게 써 있어 서울 플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뭐 국내뿐 아니고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뭐 저희들이 뭐 초청도 받고 국내 세미나도 하는 그런 편법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한 개, 여기 이제 아마 이 다음 편, 2편에서 2040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시민 의견도 많이 받고, 그렇죠. 다 의견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희가 이번에 2040 하려고 실무부서 돌아보니까, 뭐, 많이 알려는 져 있는데, 여전히 쓸모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하나 이제 계획 내용이 너무 시민이 직접적으로 시민이 주도한 계획이다 보니까, 단기형 체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복지, 근데 기본적으로 재생이라든지 환경, 기반시설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약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2040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40 작년부터 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재정비? 항상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항상 도시는 위기고 문제가 그래서 기회 요인 3개, 위기 한 3개. 뭐 광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 관계 빼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씩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이 처음으로 1000만 인구가 깨졌습니다. 900만대로 들어갔고 2040의 통계치는 830만, 그래서 한 850만. 이건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죠. 서울사는. 초반에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를 우리가 대응하자. 근데 다행히 인구가 외국으로나 멀리 가자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구를 통계청으로는 830에서 850 되는데 이게 계획 인구는 한 900만 명 정도 인구를 작정하게 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서울은 계획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서울이고 여기 외곽에 광역 GTX가 아니고 지금 광역철도망에 연계된 1, 2, 3기 신도시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100에서 한 2000만 정도의 생활권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0만 서울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1200만 또는 많게는 한 2000만 정도의 수도권과 연계한 계획, 광역계획.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체계,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광역 거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남북관계, 5차 국토조합계획에서 이제 어쨌든 남북의 중심축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기술 발달, 아까 광주랑 비슷하죠. 기술 발달.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과거의 기후 환경, 기후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 글로벌한 국제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지자체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 기후 위기도 있고 코로나 이후의 대응, 포스트 코로나. 근데 사실 저희가 저희가 작년에 2040 할 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5번. 그래서 이걸 다 되면 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딱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게 다 흐트러질 정도로 공간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다시 보완을 팬데믹 이후의 공간 구조라든지 그 내용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6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큰 이번에 재정비 방향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계획 수립 과정, 우리 이제 참여했는데 여기에 2030과 사이가 3가지 얘기였는데 여기서 첫째는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030 할 때는 우리도 경험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모든 제안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 자료 없이. 물론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드렸지만.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이 끝나고 2014년 이후에 매년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듭니다.
지표, 계획 체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결과들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전해드리면 그 내용을 보고 2030 수립하니까 계획 기간이 훨씬 당겨졌고요. 계획 내용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30 때는 한 6년 걸렸는데 이 모니터링 체계를 하면서 거의 한 1년 만에 계획 내용이 다 연결될 정도로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링, 이제 뭐 광주도 많이 필요한 2040 계획 수립과 동시에 매년 지표 체계라든지 계획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시민 참여는 그대로 똑같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시민뿐 아니고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 포함했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 뭐 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 성소수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이제 보완했는데 제일 이번에 큰 차이가 자치구입니다. 과거에도 뭐 자치구 의견을 듣긴 들었지만 마지막에 계획 마지막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 도시기본계획의 사용자는 시민이 아니고 행정, 그러니까 그 광주의 실국본부라든지 아니면 실무부서라든지 자치구 공무원들이 사실 사용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쓰는 사용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맞다 해서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치구 의견 들어보면 민원성이라고 해서 많이 거부를 했지만 자치구 의견 들어서 이번엔 저희가 자치구 편, 권역편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낸 의견 중에 전략계획과 내용이 맞으면 바로 받아들여서 자치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수를 해서 지금 뭐 워크숍이라든지 내용들 계속 보완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내용을 좀 보완하고 자치구도 이제는 따로따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가 실국본부, 서울시에 한 20여 개의 실국본부, 뭐 재생, 뭐 저 주택, 환경 이 본부들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의견 받으면서 이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플러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자치구와 실국본부 이걸 좀 많이 들었던 게 이번 2040에서 큰 차이였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자문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분석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서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주택, 그다음에 미세먼지. 또 이제 이게 작년에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고요. 올해 분석해서는 뭐 당연히 팬데믹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가능성 이슈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하기 전에 이번 뭐 우리 여기도 그 광주 포럼처럼 저희도 뭐 서울이 망하는 길 누구나 계획이 있다면서 시민 아카데미 서포트 다양한 그 사전에 부모 프로그램에서 시민의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그런 이벤트들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했다면 이번에 한 3,500명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 직접 25개 다 방문해서 의견 듣고 워크숍 통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미래상도 시민과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민이 100명이 다 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제한만 하고 서울시민 전체에 설문을 내고 서울시민이 뭐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뭐 홍보고 공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워낙 그 큰 계획이다 보니까 명분도 필요하고 다양한 집단 지성도 필요해서 110명의 분과 광주랑 비슷하게 이것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는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서울의 그 대표된 계획이니까 그래서 시장, 의회 의장, 총괄계획 가서 이분들이 그 추진위원장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획에 뭐 권한이나 시장이 되게 강조가 되고 그래서 추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차이는 과거에 2030도 비슷한 체계였는데요. 여기 각 분과별로 이게 시민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제가 분과를 운영해 보니까 전문가들도 막 논의하기가 어렵고 막 그 컨센서스를 나오기가 어려운데 시민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막 퍼지고 뭐 되게 뭐 논의하는 건 좋지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편에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민 참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들이 만든다.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전문가들이 분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은 미래상 제안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시민이 제안한 내용과 맞는지 중간중간에 피드백하고 그냥 자문받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좀 서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시민들도 좀 만족했고 그럼 전문가들도 또 훨씬 더 그
미래에 대한 그 이슈를 논의하기가 좋은 구조. 그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2030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좀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플랜 구조를 보시면 미래상, 그리고 전략계, 이 가지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분별 계획을 새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강 계획. 지난번에는 분별 계획이 없었는데 왜 분별 계획을 귀찮고 힘이 많이 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넣냐 하면 미래상 전략계획은 글 읽기는 좋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 서울 플랜은 실무가 주택공부에서 주택국에서 재생실에서 보는데 재생실에서 이렇게 뭐 이슈로 보면 이게 우리 건지 아닌지 뭐 딱 하나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행정 칸막이라고 뭐 비판을 하지만 칸막이에 맞는 과제들을 던져줘야지 거기서 실행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분별 계획을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국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분별 계획을 보완하는 게 또 이번에 큰 특징입니다. 요건 이제 뭐 시민들과 논의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거, 시민들이 제안한 걸 보니까 보이면 한 4가지 이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이슈 플러스 공감 계획 이렇게 5개로 분과를 구성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혁신, 그다음에 지속 가능, 그다음에 생활, 경쟁력, 일자리, 공간 이렇게 5개 분과로 이제 구분이 됐어요. 요까지는 시민이 제안한 거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5개 분야에 한 18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하나 보시면 우선 시민사회 혁신, 여기 부분은 주로 민주주의, 건강한 일터 뭐 이런 것들, 복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가치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고, 두 번째 기후환경, 기후위기, 그린 뉴딜 이 내용들이 들어가서 아주 간단합니다. 녹색 공간의 자연성, 지역순환 체계, 에너지는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다 처리한다. 그 다음에 도시회복력, 여기 이제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 회복 탄력성 공간 구조, 이렇게 해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생활기반 국가, 요거는 이제 주로 과거에는 주거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GDP라도 소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민도, 시민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는 생활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고령사회, 이렇게 과거 2030보다는 좀 진취적인 이슈였고, 경쟁력도 신산업, 관광산업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분과,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대중교통, 일터, 삼터, 더불어 사는 공간, 이렇게 재생에 관련된 이슈들. 저렇게 해서 이제 전략계획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되게 다 좋은 말인데, 이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목표와 전략들을 다 다시 재구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무본부가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이번에 이제 재구성을 했는데, 2030 때는 핵심 이슈만 했고요. 2040 때는 전략계획 중에 우리가 전략계획을 다 주택, 환경, 이렇게 부문으로 다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하고 실국본부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 2개를 합쳐서 부문별 계획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 2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냥 뭐 주택본부에서 또는 교통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뭐 전략계획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국본부에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 계획에는 실국본부에 빠진 내용들을 의견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핵심 이슈 중에서 각 분별에서 중요하게 강조할 거, 이 2개를 핵심 내용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도시관경제, 도시재생, 아까 뭐 광주도 되게 이슈일 텐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주택건축본부하고 재생실 2개 실본부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따로따로 다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 총괄해줘야 되는데 총괄이 없어서 이 총괄에 대한 큰 우산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준다. 그거는 이제 전략계획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실국 정책에서 사업 없는 것들은 틀을 보완해서 제안해주는 거. 이게 이제 분별계획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각 그 전략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를 분별계획으로 해서 도시 녹색진흥지역, 뭐 중심지역 직결, 그린 인프라에서 지금 뭐 복잡하고 시민들의 언어들을 쉽게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계획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한 분별계획은 한 15에서 한 20페이지 될 거예요. 요 분별계획 편, 요 편만 그 서울시의 실국본부에 비치해 놓으면 요거 가지고 실국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되게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정리해보면 앞으로 이제 추진 일정.
사실은 저희가 지금쯤이면 뭐 공청회가 다 끝나고 아마 2040 마감했을 건데요. 올 초에 이제 팬데믹 들어오면서 시민참여라든지 계획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공간 구조부터 시작해 토지용 계획 전체가 다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 또 사실 수익권자의 지금 시장 부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원래 올 말에 계획됐던 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새로운 여건들, 팬데믹 이후에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공간 구조를 좀 하면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래상 전략계획, 분별계획도 초안을 다 만들었고, 이제 공간계획도 중심지 토지형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저희들이 다 초안을 만들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좀 바뀐 내용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초까지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4월 달에 이제 보선 이후에 새로운 시장께서 오시면 시장의 시장 정책과 좀 맞춰서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저희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도 파견 나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전략 기획실 이렇게 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주니까 아주 얼마나 일이 편한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많은, 왜냐면 실무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자치고, 그래서 이 사무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 이제 그건 한번 제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본계획. 사실 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실무 공부가 나가서 잘 계획을 수립하니까 오히려 전략이라든지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 5년, 6년 단위로 많이 계획을 수립하면 매년 그 모니터링, 저희가 지금 2030 수립한 이후에 매년 그 모니터링 보고서가 2권씩 나옵니다. 한 10권 정도. 그 내용만 보면 사실 이슈만 집어넣고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서울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매년 만들었는데 도시국하고, 이번에는 이제 요 2030이 끝나게 되면 아예 이거 기본계획 모니터링 센터, 기본계획 센터를 사무국과 연계해서 만들어서 여기는 외부 전문가, 서울연구원, 시민의 의견들 해서 이 상시계획 체계를 딱 요 그냥 계속 운영하게 되면 제가 매번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의견도 청취하고 또 뭐 한 4, 5년 걸리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자마자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뭐 지난 한 1년간 경험을 보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력을 위해서 예산실, 비유실과 연결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과 예산 연계, 이렇게 되면 실행력이 조금 더 담보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지난 1년간 했던 경험이고요. 앞으로 또 1년간 또 내용도 보완될 테니까 혹시 또 필요하면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